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싶습니다. 뭐든 완벽할 수 없다고 하지만 유독 결혼이라는 건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처럼 여자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남편과 시댁,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혼 생활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죠. 연애 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감쪽같이 절 속여 결국 결혼 후 이혼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네요. 결혼은 후회하지만 그 다음 선택에는 후회가 없기에 이렇게 마음 편히 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자라오시다가 업무 관련으로 잠시 건너오셨던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언젠가는 육지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애초에 마음을 주시려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끈질기게 구애를 하며 엄마를 따라다닌 탓에 마음을 주게 되셨고, 아빠가 육지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과 만남을 가지며 연애를 이어가셨다고 하셨죠. 그러다 결국 두 분은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를 따라 육지로 올라와 신혼생활을 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 지인 하나 없는 생활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남편인 아빠를 보고 견뎠다고 해요. 그러다 두 분 사이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제가 태어난 이후 엄마가 점점 육지 생활에 적응을 하시고 계실 때 아빠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셨죠. 아빠가 실수였다며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만 믿고 혈연단신으로 올라온 육지였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 이유에서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육지에 남아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도 하셨지만 그 당시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으셨다고 했죠.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아는 지인이 없으니 정말 힘들게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이혼녀의 가족들까지 멀리 살고 있으니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엄마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셨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엄마는 여러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워오셨어요. 저 역시도 나이는 어렸지만 그런 엄마의 고생을 두 눈으로 보고 자라온 탓에 항상 모든 일을 엄마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살았던 저는 연애도 친구도 멀리하며 엄마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나이를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는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엄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결혼이 늦어지자 엄마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이셨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당시만 해도 딱히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를 만나는데 관심이 없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저는 공예학원을 운영 중이었고 남편은 음식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상가 번영에 참석을 하다 알게 되었죠. 매일 출퇴근을 하다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저에게 가진 호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연애 시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무엇을 하던지 우선순위 가장 위에 제가 있었고, 제가 말만 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행동했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었는지 매일 저를 잠깐이라도 보러 오는 남편 때문에 제가 그만 찾아오려며 말릴 정도였죠. 남편의 부모님께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저에게 극성이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도 잘해주었고, 엄마도 저와 자신에게 잘하는 남편을 마음에 쏙 들어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길 바랬어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 두 사람은 부모님들 성화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속전속결로 해결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준비만 하면 되었죠. 그때 엄마가 자신은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갈 거니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저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엄마를 말려보았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사는 게 전부라고 하시며 고집을 피우셨죠.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 집까지 파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더 컸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자주 찾아뵈면 된다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요즘 세상에 제주도는 먼 거리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엄마의 고집도 절어하고 남편도 자주 찾아가겠다고 하니 저도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살림을 차린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뒤늦게 하는 결혼 생활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로 알아가야 하는 것도 많았고 시댁을 챙겨야 하는 일도 많았죠. 몇 개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결혼 후 첫 명절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에게 처음 맞는 명절날 실수를 할까 싶어 걱정이 된다며 말을 하다 친정집 가는 일정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우리 집엔 언제 갈 거야? 비행기표 미리 끊어놔야 할 텐데.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연휴도 짧고 당신 우리 집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 큰 집에도 가야 할 텐데. 1박 2일이라도 다녀오면 되잖아. 차례 지낸 날 큰 집에 다녀오면 되고. 큰 집에만 가나? 성묘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비행기 뜨고 나서 얼마 안 걸리지. 공항 가고 기다리고 하면 몇 시간이 후딱이야. 그러니까 다음 연휴나 명절에 가는 걸로 하자.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짧은 연휴에 친정까지 갔다 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재회는 전화통화로 달래고 어서 다음 연휴가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새해가 지나 찾아온 명절에도 친정을 갈 수가 없겠다 말해왔습니다. 저번 명절은 제가 생각해도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이번은 아니었어요. 주말이 껴있어서 연휴도 넉넉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대체 휴무도 있던 날이었으니 말이죠. 그냥 저희 엄마에게 가는 게 귀찮아 핑계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저 혼자라도 친정에 갈 생각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찾아봤지만 자리가 없어 이번 명절에도 결국 친정집에는 못 가게 되었죠. 이후 다음 명절이 다가오는 동안 저 혼자는 친정집에 가는 날이 있어도 남편은 항상 가게 일이 바쁘다며 시부모님 댁에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을 벼르고 있었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을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에 언제 갈 거냐고 말이죠. 당신 이번에는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지? 당신 결혼하고 우리 엄마 단 한 번을 안 찾아간 거 알아? 이번에 가게 연휴를 앞당겨서 쉬던가 아니면 연휴 휴무를 뒤로 미루던가 해서 엄마 집에 꼭 가자. 비행기표 미리 예매하게 언제가 좋을지 말해봐. 그렇다고 가게까지 쉬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내 생업인데. 당신은 수강생 받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손님과 시간 약속이 중요한 사람들은 가게 하루 이틀 쉬는 게 엄청나게 악영향을 준다니까. 가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휴무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데. 솔직히 장사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며칠 동안은 당신 없어도 아르바이트생들로만 가게 돌아가고. 내가 피곤해서 그래. 부모님 댁에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제주도까지 다녀오냐? 뭐? 그럼 결혼 전에는 왜 그런 말을 했는데? 제주도 요즘 세상엔 금방이라며. 그리고 당신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분명히 다음에는 같이 엄마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그동안 장모님을 못 봐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데 이제는 종종 장모님께 갔다 오잖아. 당신 저번 장모님 생신 때도 다녀왔고. 당신 없이 나 혼자. 우리 엄마는 사위도 없어? 1년에 몇 번 찾아갈 날도 없는데 잠깐이라도 가서 사위 노릇 좀 해주면 안 돼? 나도 찾아가고 싶은데 차례 지내고 부모님 말씀 듣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내가 이번 겨울에는 아예 가게 휴무일을 만들게. 그때 정말 장모님께 같이 가자. 똑같은 대답, 똑같은 약속이었어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었죠. 남편의 그런 대답은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저도 미리 준비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명절날 앞에 미리 싸놓은 짐을 가지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엄마에게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배려를 해줬다고 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명절날을 쇠고 돌아오니 시댁에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명절날 시댁에 말도 없이 오지 않았다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죠. 저도 홧기매한 행동이니 시부모님 혼내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마냥 시부모님 옆에서 제가 혼나는 걸 거들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말이죠. 결혼 전과 말이 다른 남편으로 인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화가 났던 저는 엄마가 남편을 혼내주길 바라며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엄마는 제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좀 해줘. 내가 결혼한 지 10년이라도 됐으면 이렇게 화도 안 나겠어. 그런데 이제 고작 2년밖에 안 지났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혼 전에는 날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해주고 엄마가 있는 제주도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 이게 뭐야. 아무리 여자가 남자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하지만 사위가 장모에게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말 좀 해줘. 너 그러면 저번에도 시부모님께 허락받지 않고 온 거였어? 그때 나한테는 사돈 어르신들과 김서방에게 허락받고 왔다고 해놓고. 그럼 그 사람 말 믿고 있다가 또 서가? 그럼 나는 언제 엄마 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까지 한 애가 철딱서니 없게 행동하면 어떡해. 시부모님께 예쁨만 받아도 모자랄 상황에 너 스스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니.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안 와도 돼. 혹여나 김서방과 여행을 가도 제주도로는 오지 말아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만 너랑 김서방 둘이서만 잘 되면 다 된 거라고 했지. 그런데 엄마는 괜찮은데 왜 네가 난리야? 엄마 때문에 너 시댁에 미움받고 김서방과 다투는 일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서방과 다투지 말라고 했잖아. 뭐든 이해해주고 대화로 풀고 살라고 했지. 그래도 나도 엄마가 있고 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 여유가 있으면 오는 거지. 특히 명절날 그게 뭐하는 행동이야. 엄마가 이 정도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앞으로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시부모님과 김성원만 신경 써. 엄마는 되려 저를 꾸짖었어요. 그렇다고 엄마에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자신이 아빠와 이혼을 하여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 저에게 평생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바라셨어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저희 신혼집 구하는 데 쓰라며 주신 일도 그런 이유에서 하신 행동이었죠. 괜히 제가 전화를 해서 엄마 마음만 들쑤셔놨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는 알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구체화할 수도 없었고 그냥 덮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는지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죠.
미운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해야 하겠는지 별일도 아닌데 시부모님 일이라면 호들갑을 떨고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죠. 연애 때부터 효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 때는 제가 시부모님 눈치가 보인다며 일찍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기념일에 만나지 말자고 해도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 난감하게 굴더니 결혼을 하고선 이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하겠다며 난리를 떨었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 거면 자기가 하면 되지 저까지 효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의 생일,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는 입으로만 열심히 계획을 설명했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저였어요. 이번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 말이야. 좀 특별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신 리마인드 결혼식 들어봤지? 그걸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결혼기념일이 얼마나 남았다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되는데 뭐. 우리 결혼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이 책임지고 한번 알아봐. 내가? 당신은? 나는 가게 일 하잖아. 나도 일해. 그리고 당신이야 낮에 손님 받을 시간 빼면 남는 게 시간이고 나는 계속 수업해야 하는데 누가 더 바빠. 원래 결혼식 같은 건 여자들이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맡아서 해줘. 그렇게 없는 시간 빼서 제가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 확인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는 거니 대충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다 해놓으면 결국 칭찬받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음식을 차려도 어려운 것만 골라서 시켜놓고서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제 공을 가로채 갔죠. 생각이 제대로 된 시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고생은 제가 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 아들이 최고였고 지 아들만 자신들을 생각해주는 효자였죠. 저는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부모에게만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도 기념일이 있었고 생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를 챙길 때와는 다르게 관심도 없었죠. 그런 무관심한 모습에 제가 화가 나 있으면 그제서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지만 절이라도 받았으면 좀 나았겠죠.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는 값비싼 선물을 저 몰래 하고 저희 엄마에게는 전화통화로 축하의 몇 마디, 값싼 건강식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제 생일날이었죠. 며칠 전부터 알람 시계처럼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엄마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기분을 망쳐놓았죠. 남편은 제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전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저의 행복한 상상을 깨는 소리를 했어요. 아 맞다. 우리 엄마 소고기 들어간 미역국만 먹으니까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또 이왕이면 양념이 약한 한식으로 준비하고. 준비? 내 생일인데 내가 준비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준비할까? 나는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엄마도 미리 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내 생일날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응? 장모님이 그날 왜 오셔? 여기까지 오셔서 보실 일이 있으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엄마 초대하는 거 아니었어?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자며.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장모님 제주도에 계시는데 당신 생일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나? 비행기 값이 얼만데. 뭐? 반대잖아. 내 생일이면 우리 엄마가 나랑 있어야지. 왜 내가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 축하받는 자리에 누가 있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장모님 일정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모셔. 내가 다음에 장모님 모시고 당신 생일 보내게 해줄게.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과 보내자.
내 생일날 시부모 먹일 미역국을 끓이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저 낳고 고생하신 엄마가 건강히 살아계시는데 말이에요. 화가 났던 저는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가족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뭐든 자기 부모만 챙기는 남편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엄마에게 변고가 생겼어요.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시긴 했지만 관리를 꾸준히 하시기도 했고 약도 드시고 계셔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모들이 바로 발견을 하셔서 더 큰일은 없었지만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죠. 늦은 식사하던 중에 연락을 받았던 저는 곧장 엄마가 계시는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겉옷에 가방만 챙긴 채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옆에서 이모와 전화통화를 다 들었던 남편이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해? 당신 그냥 그대로 가도 돼? 나는 당신 공항까지만 데려다 줄게. 뭐? 당신 방금 내가 이모랑 통화하는 거 못 들었어? 엄마 쓰러지셨다니까? 당신 내일도 모레도 별일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시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 이제까지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 비행기 타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숨도 턱하고 막혀. 거리가 짧든 길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까지 장모님 댁에 가지 못했던 거야. 뭐라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러면 당신 우리 엄마가 신혼집 도와준다고 집 팔고 제주도 내려갈 때는 왜 그런 말 했어? 왜 사람 속이고 그런 말을 했냐고? 아니다.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알았으니까 우선 빨리 나 공항에 데려다줘.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엄마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과 왈가왈부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죠. 그렇게 남편이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저는 엄마가 있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던 저는 침상에 누워 계시는 엄마를 보게 되었죠.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곁에서 엄마 건강을 신경 써주고 챙겨주었다면 엄마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아 저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이모들이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주시며 엄마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으셨지만 쓰러지시며 머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골절과 함께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엄마를 두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모들이 엄마 곁에 있다고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손으로 엄마를 돌봐드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가 나을 때까지 친정집에서 지내겠다고 말을 했죠. 남편도 엄마를 돌봐드리겠다는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물론 엄마는 시집을 간 여자가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는 안 된다며 제 도움을 받는 걸 손살에 치셨지만 이번만큼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말까지 다 해놓고 짐도 친정집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니 이번에는 한 발자국 물러서셨죠. 제가 고집을 부린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엄마도 제가 곁에 있기를 바라셨기에 끝까지 거절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출이라고는 재활 관련으로 병원을 다녀올 때와 집 앞마당 정도가 전부였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엄마와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제가 엄마 곁에 있어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회복에 더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몸 상태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회복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른 생각들도 조금씩 할 수 있었죠. 남편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친정집에서 한 달 넘게 있는 아내를 이해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저와 엄마의 안부를 물어주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너무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오지 않는 것 또한 나름의 고충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엄마가 회복되고 나서는 남편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SNS 계정이 비공개로 돌려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친정집으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SNS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최근에 계정을 만들고 제 주위 사람들 근황과 사진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SNS도 틈틈이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가끔씩 남편이 업로드한 사진을 보며 통화로는 다 듣지 못하는 남편의 근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 SNS 계정이 어느 한순간 비공개가 되었죠. 몰래 남편 계정을 훔쳐보고 있던 터라 왜 비공개로 바꿨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비공개 설정에 별 생각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계정을 보고 돌아다니며 SNS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남편과 닮은 사람이 찍혀있는 사진을 제가 모르는 계정에서 보게 되었죠. 남편과 닮은 사람인가 싶어 무심코 그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맞는 듯 보였습니다. 계정으로 들어가 다른 사진을 확인해보니 며칠 전에 만들어진 계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이 저희 시아버님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가장 처음으로 올린 사진이 시아버님의 정면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의 사진이었거든요. 아마 보통의 사진이었다면 우리 시부모님도 요즘 사람들 하는 걸 다 아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확인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찍혀있는 사진의 배경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우리 엄마 고향 제주도에서 유명 명소라고 알려진 곳이었으니까요. 제주도 배경이 있는 사진은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고 그렇다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주도에 와 있다는 소리였죠. 저는 시아버님 계정으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더 면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분명 남편은 저에게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로 인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도 가지 못하겠다며 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 확정을 짓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장모님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졌어. 마비는 일시적인 거라 이제는 움직이는 건 아무 이상 없는데 힘주는 걸 아직 힘들어하셔서 요즘에는 그걸 중점으로 재활하시고 계셔. 당신은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엄마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잠깐이라도 당신 보고 오라고 해서 그럴까 하는데. 뭐하러 그래? 아직 장모님 곁에 당신이 있어야지. 나는 괜찮아. 어차피 요즘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집에 있지도 않거든. 당신 와봐야 내 잠자는 모습밖에 못 봐. 밥도 가게 근처에서 먹어서 잘 먹고 있고. 당신 나랑 결혼하고 장모님과 시간 많이 못 보냈잖아. 이번 기회에 내 생각하지 말고 장모님과 시간 더 보내다가 와. 그렇게 말해주면 나는 고맙지. 그리고 미안해. 물론 내가 당신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껏 당신을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당신이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했는데 짜증이나 내고 화만 내고
괜찮아.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다음에 연휴가 길어서 배 타고 갈 수 있거나 내가 치료를 받으면 그때는 나랑 장모님께 같이 가자.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근데 당신 이렇게 길게 통화해도 돼? 가게 아니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가게 애들한테 맡기고 나는 일찍 집에 들어왔어. 좀 쉬려고. 아, 그랬구나. 아 참, 근데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되게 전화를 드렸더니 받지를 않으시네? 휴대폰으로 연락할까 하다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전화드리려고 하는데. 하지마. 부모님 요즘에 일찍 주무셔. 아마 지금쯤 벌써 잠자리에 드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사정 다 이야기해놔서 굳이 연락 안 드려도 돼. 아빠 엄마도 장모님 쓰러지셨다는 말 듣고 걱정하셔서 당신 이해하고 계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고 당신은 장모님만 신경 써드려. 알았지? 남편이 제주도에 있는 게 거의 확실한 듯 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 지인인 척하고 가게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사장님이 길게 여행을 가셨다는 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듣게 되었죠. 결국 남편은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친정집에 일부러 가지 않았던 게 맞았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도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만들어가며 절 속였던 거였어요. 그리곤 자기 부모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던 거죠. 또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야비하게 거짓말을 살살 해가면서 간땡이는 부었는지 저와 마주칠 수 있는 제주도로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모두 다 알게 되자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선택한 게 너무 후회되었죠. 이전에는 고민만 하고 있던 이혼에 결심이 섰습니다. 지 부모만 부모님인 줄 알고 챙기는 놈 따위는 제 인생에 필요 없었어요.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엄마를 챙기는 게 먼저였습니다. 친정집에서 엄마를 계속 간병하며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이혼을 당장 할 수는 없었지만 이혼 준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분을 찾아가 제가 남편에게 겪은 상황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이혼 소송 시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제주도로 시부모를 모시고 온 것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시아버님께서 뒤늦게 배운 SNS에 재미가 들리셨는지 저에게 이혼 소송의 중요한 보탬이 되어줄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셨죠. 그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메시지로 남기게 되었죠.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다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치료를 도우며 이혼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행이었던 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모으신 돈으로 구해준 집인데 이걸 남편과 나누게 된다면 이보다 억울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 제 명의로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산 부동산이라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제 명의로 구입한 후에 남편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돌리자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평생 같이 살 부부인데 네 재산 내 재산 나누면 어떡하냐며 계속 징징거렸죠. 그때 남편 말을 듣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준비를 다 마치고 보니 남편과 이혼하는데 제가 손해보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흘러버린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계속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죠. 이제껏 당신이랑 살아온 시간도 아까우니까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당신 집에 오자마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장이라니. 우선 나도 조용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합의 이혼이 안 되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우리 마무리라도 좋게 끝내자. 이게 뭐야? 협의 이혼 확인 신청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혼을 해? 당신 설마 제주도 내려가서 남자라도 생긴 거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남자 생겼다고 했어? 내가 너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누굴 속이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요구하는 이혼 전부 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요구하는 거야. 당신 잘못 때문이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집에 돈을 좀 못 가지고 왔다만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 가둬둔 것도 아니잖아. 나 당신 한 달 반 가까이 장모님 댁 내려가 있는 것도 이해해준 남자야. 그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야 내가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내가 없는 동안 뭐라고 돌아다녔는지 궁금해서 카드 명세서 봤더니 가게 끝나기도 전에 술 퍼먹고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고 살만 났더구만. 그거는 내가 이해해줄 수 있어. 내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우리 친정 관련해서. 당신 명절 아니더라도 우리 친정집에 내려간 적이 있어? 맨날 말로만 장모님,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라고 하지 진심으로 생각한 적 있냐고. 그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그렇다고. 전에도 말한 거 가지고 왜 이래? 그래, 그때야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지. 나도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 2주 전에 어디 갔다 왔어? 당신 부모님들과. 뭐? 2주 전이면 그게 그러니까 간땡이도 크지. 내가 있는 제주도 왔더라? 나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우연이라도 나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아니다. 그래서 부쩍 내 안부를 물으며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왔던 건가? 그래, 부모님 모시고 여행할 수 있지. 근데 당신 뭐 타고 제주도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잖아.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는 비행기 공포증이 생기고 너네 부모랑 탈 때는 공포증이 사라지냐?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는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가게 일이랑 부모님 챙기는데 힘이 들어서 멀리 계시는 장모님까지 챙기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어. 내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장모님도 챙길게. 그러니 이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아니, 이혼할 거야. 당신만 힘들어? 나는 당신 부모님 챙기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 당신만 효자 되고 싶겠냐고. 효자 되고 싶으면 당신이 지금처럼 알아서 잘 챙기던가. 왜 나한테까지 강제로 당신 부모님 챙기게 하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결혼하고 단 한 번을 우리 엄마에게 얼굴 비치지 않았어. 그러면 통화라도 자주 했니? 그것도 아니잖아. 생일이면 겨우 몇만 원 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 보내고 지 부모 생일에는 몇십 몇백만 원짜리 선물 나 몰래 하고. 또 왜 내가 내 생일날에 너네 부모한테 미역국을 먹여야 해? 너네 부모가 나 태어났는데 무슨 고생을 했다고. 먹으면 내가 먹고 우리 엄마가 먹어야지. 이제 더는 이런 생활 못해. 우리 엄마 이런 대접 받게 하진 못한다고. 합의 이혼 아니면 자, 여기 이혼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 우리 엄마 돈으로 구한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저에게 잘못을 싹싹 빌어왔습니다. 그럴 것도 만약 저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와 달리 손해볼 게 아주 많은 남편이었거든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저희 엄마의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게 되었던 남편은 원래 신혼집을 구할 때 쓰려던 돈을 장사하는 데 더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없이 큰 가게를 임대한 탓에 손님이 있어도 썰렁해 보였고 장사가 잘 안 돼 보이는 효과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손님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가게를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순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리만 날리는 집같이 보이니까요. 그런 이유로 단체 손님을 빼고는 남편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없었죠. 투자를 했던 만큼 그에 걸맞은 기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장사로 힘든 상황에서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리고 이혼만은 막아보겠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제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남편도 알고는 다른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죠. 바로 저희 엄마에게 접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엄마를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했죠. 엄마는 제가 자신과 같은 이혼녀가 되는 걸 바라시지 않으셨지만 그것보다 제가 남편에게서 고생을 하는 걸 더 바라시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뒤 전 엄마에게 제가 겪고 있던 이야기를 마저 하게 되었고 효자 노릇하겠다고 저를 힘들게 한 남편의 행동까지 알게 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자신의 가슴을 치셨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신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말은 엄마에게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내쫓겨났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 소송 후 갈라서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은 한 번이면 족하다 싶었어요. 괜히 마음고생 또다시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한 후 전 엄마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엄마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여러 장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건강을 다 회복하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엄마 고향에서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지내는 지금이 더없이 여유롭게 행복하기만 합니다. 전 이제 두 번 다시는 남편 또는 시댁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과거에 문제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 세상에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 사위든 며느리든 다 똑같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똑같이 예뻐해 주시던가 아니면 독립해 가정을 꾸린 자식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그러다 당신 자식 큰 코 다치고 후회할 일 생길 테니 말이죠. 이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아내, 남편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챙깁시다. 아시겠죠? 부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분들도 못된 부모, 배우자 되지 않길 바라며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남들에게는 알리지 못할 저의 한 가지 비밀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말하고는 싶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개인사를 전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기고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좋은 세상을 미처 누리지 못하고 떠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사연이 바로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 못했던 제가 이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제 마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닿지 않은 곳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 전 상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형을 둔 다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화전민 출신의 조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신 아버지께서는 너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으셨지만 상경하여 맨주먹으로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내신 대단한 분이셨죠. 어디를 가서도 콧방귀 낄 만큼 많은 돈을 벌어놓으셨지만 어려운 형편에 태어나 돈 한 푼 허튼 곳에 쓰지 않으시며 그 자리까지 오셔서 그런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근검절약을 하시고 돈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을 하셔서 그러셨는지 아들들인 저희 형제에게 엄격한 기준을 잡으셨고 기대하는 바도 많으셨죠. 아버지는 너희만 할 때 흰쌀밥은커녕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도 먹기 힘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밥 먹는 것, 따뜻한 곳에서 잠자는 것, 공부하는 것 어느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허투루 쓸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매번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쌓일 정도로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라는 만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대하는 바도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항상 우리 삼형제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듯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상과 벌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교육과 타고난 똘똘함으로 우리 삼형제 모두 또래 친구들에 비해 조숙하다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앞가림을 잘했지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저는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탓에 형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편이어서 손해보는 면이 많이 있었죠. 당장 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형들을 챙겨주는 게 좋았고 형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손해를 본다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 자기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전 태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익을 취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할 수 없었고 항상 신경이 쓰였죠. 어린 나이 아버지 말씀처럼 못하는 제가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와 다르게 온화하셨던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전 위축되지 않고 제 성격 그대로 자랄 수 있었고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우리 삼형제 모두 아버지의 엄격한 집안교육 속에 바라는 모습대로 자랐습니다. 워낙 자식들에게 가지신 욕심이 많았던 분이셔서 학업 성적에 관심이 많으셨고 공부하는 것만큼은 투자를 아끼시지 않으셨죠. 다행히 아버지의 좋은 머리를 우리 형제 모두 다 물려받았는지 공부는 지원을 받은 만큼 가르쳐주는 만큼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들 모두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었고 우리 형제들 모두 아버지 기준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 다닐 수 있었어요.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들이었죠.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대학 합격과 우수한 성적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었기에 마음이 여린 제 성격이 아버지께 거슬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이후 형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저를 보시곤 아버지께서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비치시기 시작하셨죠. 형들은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더 좋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시험과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살았던 것과 달리 저는 오로지 봉사활동에 빠져 생활했거든요. 신입생 시절 좋아하는 선배를 따라 우연히 접하게 된 봉사활동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으로 인해 남들을 돕는 일에 더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저에게 처음으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기간일 때를 제외하면 항상 대학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청년 봉사활동 단체와 유니세프 등등 바쁜 대외 활동들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죠. 집안 형편이 부족하지 않다 보니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제가 스스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방학 때는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차지 않으신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형들과 달리 당시 취업 이력서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봉사활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저를 좋게 보실 리가 없으셨죠. 용주,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도 봉사활동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온 거냐? 네, 서울에는 아까 도착했는데 동아리반 가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거 하느라 좀 늦었어요. 내가 지금 늦게 왔다고 이러는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불러 세운 거야. 그놈의 봉사활동 요즘 회사 취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 너도 나중에 취업 준비하느라 자격증 시험 보느라 바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너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 어떡해? 요즘 가뜩이나 취업이 쉽지 않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넌 뭐하고 있냐는 말이다.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건데 대학 성적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건 하면서 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전 사람들 돌보고 돕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버지께서 뭘 걱정하신지는 아는데 취업 준비는 군대 갔다 와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준비할게요. 군대 갔다 오면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바쁠 텐데 네 생각처럼 착착 준비가 될 것 같아? 네 형들은 바보라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취업 준비한 것처럼 보여.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봉사활동하는 게 뭐 그렇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금방 대학 졸업이다. 네 형들 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넌 뭐하고 있으려 그래?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취업이든 사업이든 네 앞으로 할 일에 필요한 준비를 해라. 알겠어? 그때부터 형들과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서도 말이죠. 저와 연년생이던 둘째 형이 해외에서 열리는 공모전 준비로 인해 군입대를 늦게 하게 되었고 저와 입대 계획이 겹쳐 형제 배속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같은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형과 같이 한 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군 생활 내내 의지도 되고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눈 역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후임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선임이 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악습이 전 너무 싫었어요. 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분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후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임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지만 선임이 되어서는 나는 절대 가혹행위와 후임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어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에서 후임들을 대했죠. 후임들도 이유 없이 욕부터 뱉는 선임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저를 더 편하게 생각했고 사회 나가서는 형 동생 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이다 보니 저에게 격없이 대했고요. 선을 넘을 때는 저도 선임으로서 혼을 낸 적 있었지만 웬만한 장난은 다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런 모습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임들과 격없이 지내는 저를 보곤 마치 하극상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시거나 저희 형제가 휴가를 나갈 때면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듣게 된 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아버지, 용주 저랑 군입대하게 하신 거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얘 혼자 부대 생활했으면 후임들이 벌써 잡아먹었거나 그걸 못 견뎌서 용주가 무슨 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용주 얘가 어떻게 생활하길래?
후임들이 용주를 선임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완전히 동네 친구예요. 얘는 후임들이 자기 앞에서 빠진 모습 보이는데 가만히 있고요. 후임들이 용주 먹으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관리를 해서 망정이지, 진짜 제가 곁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애들도 지킬 건 지켜.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거지. 선후임간 지켜야 할 예절은 지킨다고. 됐다. 조용히 해. 용주, 너는 네 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고 시끄럽게 만들어. 용주, 너 거기 봉사활동하러 간 거 아니다. 조직이고 계급 사회야. 사회생활 먼저 접하는 곳이라고. 네 형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사든 사업이든 어떻게 밑에 사람 다루려고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밑에 사람들 다루는 법 좀 배워서 와라. 친구 사귈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도 형은 아버지에게 제 군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행동을 바꾸진 않았죠.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였고, 전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히려 형과 아버지의 못마땅한 눈빛과 말을 듣게 되면서 전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진정 제가 원하는 바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 후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걸 목표로 삼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연봉도 낮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렇다고 명예가 뒤따르는 일이 아니었죠. 또 외국계 대기업과 직접 사업을 하며 젊은 나이 누가 와도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형들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죠. 형들은 직업도 처가댁의 형편도 자신들보다 한참은 아래인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용주, 너는 어찌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받냐? 너 어려운 사람 돕는다더니 어째 네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돈 보고 일을 하나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지. 그래도 다른 곳에 돈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은 살아. 그러면 가족들끼리 휴가 갈 때 너도 좀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게 평생 가는 추억인데 맨날 돈 없다는 핑계로 빠지는 거 좀 아니지 않냐? 형, 용주한테 또 왜 그래? 얘가 꼭 돈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해해줘야지. 용주, 너도 첫째 형이 하는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가족여행 빠질 때마다 심기 불편한 아버지 비 맞춘 게 힘들어서 그런 거니. 그러게 너도 괜찮은 대학까지 나왔으면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돈도 안 되고 시간 빼앗기고 가족들과도 멀어지는 일을 왜 해? 평생 아버지 밑에서 잘 사는 법 배워놓고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길 그대로 형들처럼 살았으면 너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나은 재수씨 만났을 거고. 만남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저를 형들은 수시로 무시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도 보였죠. 어머니께서는 각자 목표로 하고 만족하는 삶이 다르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없이 침묵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기대하셨던 만큼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기만 했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죄송해서 일부러 자리를 더 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던 어머니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황망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으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 큰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고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 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며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과 사업 관리를 맡기고 내려가셨죠. 우리 형제들 모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돌아가며 일 처리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셨던 것도 아니었고 휴식을 취할 시간에 아버님 일까지 대신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었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과 사업 관련된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했죠. 아버지께서는 형제들 모두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첫째 형이 대표로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전 형들과 생각이 달라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걸 가지고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을 자식인 제가 대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 일 처리를 했고 제가 시간이 없을 때면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여 대신 처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재정난이 심각해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할 사람과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무급 휴직자를 신청받았죠. 저는 하고 있던 일에 100% 만족을 하고 있었고 회사의 방향성도 믿고 있었기에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전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 아이까지 있으니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죠.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다 보니 일할 곳이 몇 군데 없었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노동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적은 돈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장기간 동안 일을 보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서울로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여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죠.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한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형편인 곳에서 생활하시게 만들어 죄송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들어간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 늘 부족하게 사는 제가 못마땅하고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형제들과 나눠서 관리하던 부동산과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셨죠. 월급도 회사에 다니던 때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고민을 했던 저는 회사를 복직하기 전까지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 형제들에게 관리를 맡기셨던 것과 다르게 제가 처리한 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어요. 또 형들을 대신해서 제가 일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건 똑같았음에도 항상 제가 처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며 저를 혼내셨죠. 이전 일 처리들은 형들이 했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고 지금은 뭐든 부족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제가 일을 하니 일부러 아버지께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밤낮 주말 할 거 없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에게 일을 배우라고 제안하신 건가 싶었죠. 아무리 못마땅한 자식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태어나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도 글자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그래야 한 번에 쏙 들어오는 거야. 알아? 근데 너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해 혼이 나고 있으면 앞으로 실수를 안 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보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버지 스트레스 풀고 형들과 비교하시려고 한 거예요? 전에 형들이 한 거라고 생각한 양식과 뭐가 다른데요? 그것들 전부 형들이 했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양식과 똑같은 양식이라고요. 저한테만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해서 미운 자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태도이셨어요. 마음 여리다고 독하지 못하다고 항상. 아버지 기준에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가요? 형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불편하긴 해도 불행하진 않다고요. 그러니 이제 제발 아버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무시 좀 하지 마세요. 어이구, 네가 웬일이냐? 평생 내 말이라면 무서워서 입 뻥끗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 벌벌 떠는 것보단 지금처럼 네 할 말 하는 모습이 낫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앞으로 무시 안 할 테니 말 나오지 않게 일 처리나 똑바로 잘해라.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께 화를 낸 것에 대해 후회를 했고 아버지를 대하는 데 있어 서먹하게 대했죠. 그러다 그날의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도 전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영 찝찝한 마음에 조만간 아버지께 찾아가 그날의 일을 죄송하다고 사죄드리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놀란 제가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실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이미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으시고 혼자 암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투병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진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던 거였죠.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병환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예상하셨는지 이미 한참 전에 떠날 준비를 마치신 뒤였죠. 자신이 누우실 묫자리와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 일체를 전부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쓰러지신 아버지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용서받고 싶은 일도 많았거든요.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면 분명 후회를 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버지께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랬지만 아버지께서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저는 아픈 아버지에게 모질게 군 불효자가 되어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셨던 묫자리에 아버지를 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정리하셨다는 유산을 확인하게 되었죠. 형들은 받게 될 유산이 궁금한지 다들 들떠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제가 받게 된 유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께서 70억 재산을 전부 형들에게 남기셨고 제게는 다 찢어진 청바지 한 장을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황당했지만 저는 이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께 했던 행동이 있으니 아버지 성격에 괘씸죄를 물으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늘 형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아버지께서 제게 10원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었던 저는 제가 오죽 못마땅해 하셨으면 이러셨을까 싶어서 담담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히려 형들이 더 놀랐지만 형들은 유산 상속에서 제가 배제되어 자기들 몫이 더 많아진 것으로 기쁜지 저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혹시나 제가 자신들 재산에 탐을 낼까 싶었는지 오히려 저를 경계하며 연락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같이 고생했던 아내는 무슨 잘못인가 싶어서 면목이 없었지만 다행히 천성이 착한 아내는 오히려 상처받았을 저를 다독여줄 뿐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낡은 청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었을 적 입으셨던 이 바지를 보며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라는 의미인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청바지 주머니 속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확실했죠. 익숙한 아버지 필체를 보는 순간 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게 된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하셨던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그간 저에게 보여주셨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독 삼형제 중에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모질게 대하셨던 모습들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고 적혀져 있었죠. 오히려 아끼는 마음에 더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던 거라며 형들과 달리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제가 부모님 없이도 이 험한 세상을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중 가장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던 사람이 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밥그릇은 챙기지 않고 가장 어린 제가 형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때문에 제가 손해만 보고 살진 않을지 항상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더욱 저를 다그치고 채찍질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배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자신의 교육관으로 자식들을 훈련시킨다면 저 또한 변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물은 철을 달궈 담금질하여 강철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 바람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형제들과의 경쟁에서조차 늘 뒤처지고 그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서도 제 밥그릇 챙길 걱정도 못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를 보곤 아버지의 근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거기다 저와 성향이 비슷하신 어머니가 저를 감싸고 도시는 걸 보고는 아버지께선 자신마저 저를 품에 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악역을 자처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양보하고 뺏기다가 혹시나 힘들어지면 부모에게 기대어 살까 싶은 걱정에 저를 독하게 만들고자 더 차갑게, 더 모질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절대 제가 밉고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성에 차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늘 저보다 잘 나가는 형들을 기특해 하시면서 저는 반푼이처럼 생각하신다 여겼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께서 바라는 잘난 아들이 되고 싶었지만 제 성격상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주눅 들어 있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운했던 적은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굳은 일, 표 안 나는 일은 죄다 제가 하는 것 같은데도 늘 아버지께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것은 형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게는 무관심하시고 형들에게는 더 애정이 있으실 거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찬찬히 읽어본 저는 그 생각을 반성하고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적어드린 편지의 내용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물질로 해드리는 형들처럼 여유가 없었던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적어드리면서도 저는 아버지께서 제 편지를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편지에 답장 한번 해주신 적이 없었고 편지 내용에 대해 물으신 적도 없었기에 저는 아버지께서 어쩌면 편지를 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서운했지만 자식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저는 그렇게 편지라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제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떤 선물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편지들을 꺼내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을 보인 제 마음을 알고 계셨다며 그때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편지로 적어주셨어요.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받아본 답장에 전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셨던 진심을 보여주셨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걱정하던 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지 상세히 설명을 적어주셨습니다. 암에 걸리신 것을 아시고 자식들에게 숨기면서까지 혼자 견디셨던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죽고 나면 막내 아들에게 울타리가 없어지는 게 걱정이셨는지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에도 제가 자립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일부러 제게 부동산과 사업을 일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호되게 야단치고 힘들게 굴리시면서 저를 가르치시면서 일종의 경영 수업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몰랐던 저는 형들이 귀찮다며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한테 떠맡기시고 이제는 스트레스까지 주시는구나 싶어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감히 아버지와 싸우며 대들었던 제가 부끄러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악을 품고 도끼를 품게 하시려고 일부러 더 저를 자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저를 밤낮 없이 괴롭히고 질책하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 일로 제가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화를 낸 걸 보면 아버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셨다 싶네요. 아버지는 뿌듯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괜히 상처를 받고 참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약하더라도 경험과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의도를 전부 알게 된 저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진작 알아차리고 알아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제가 모자라서 괜히 아버지께 염려를 끼쳐드렸던 게 아닌가 싶어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는 형들과 달리 저를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아버지 재산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혹시 아버지께서 형들 때문에 속상해하실까 싶어서 형들이 아버지 관련된 일을 떠맡길 때마다 군말 않고 혼자 고생을 자처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형들이 늙은 아버지께서 돈이라도 없으면 모른 척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형들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욕심 많고 이기적인 형들에게 치여 살아왔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서 안 계시면 형들에게 무슨 꼴을 당할까 걱정을 하셨던 건지 형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고 제게는 형들 몰래 따로 챙겨두신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형들에 비해 모자란 게 많아서 제게만 낡은 청바지 한 장 물려주신 줄 알았던 저는 그 내용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놀라운 유산의 정체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복권이었습니다. 그동안 경마와 복권은 전부 도박일 뿐이라며 뽑기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웬 복권을 사신 건가 싶어 그 사실로 깜짝 놀랐지만 노년에 안타깝게 병까지 얻으셨던 아버지께서 무슨 심정으로 복권을 사셨을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복권이 정말 당첨이 되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운도 따랐는지 아버지는 우연히 당첨된 로또를 제게 남겨주신다 하셨습니다. 원래는 형들보다 제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형들이 욕심을 부려 제가 화를 입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를 유산 상속에서 배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 대신 로또를 제게 남기셨고 그 로또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묘자리의 재단석 밑에 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산소를 잘 찾지도 않을 테니 뺏길 일은 없을 거라며 말이죠. 로또는 상속세 낼 걱정도 없고
형들이 알아차릴 걱정도 없으셔서 안심이라고 적으신 아버지는 그 로또가 먼저 가신 어머니의 선물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제 몫을 뺏겨 늘 뒷전이던 막내 아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가 혼자 남은 막내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 대신 선물을 보내신 게 아니겠냐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지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의욕이 들었죠. 하지만 하필이면 무덤에 선물을 숨기신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편지를 숨긴 거야 그러려니 해도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저더러 어쩌라고 무덤을 파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예상하셨는지 평소 살아계실 때처럼 저를 윽박지르시며 걱정하지 말고 무덤을 찾아가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깟 흙무덤 파는 걸 개의치 말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큰일에 용기와 결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업가의 마인드인 건지 늘 저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발상에 저는 또 한 번 아버지를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저 말고는 찾을 사람이 없기에 걱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무덤을 해치는 일을 하러 가려니 괜히 마음이 떨려서 불안해지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한 번 곱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단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흙을 파내어 돌을 들어올리자 그 밑에 작은 함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로또가 들어있었죠. 그렇게 함을 잘 꺼낸 저는 다시 잘 정리하여 제단석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제단석 위로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막내 아들 용주입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시키신 대로 하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잘한 짓인가 얼떨떨하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는 또 혼을 내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런 물음면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런 선물을 남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형들은 믿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아버지 뜻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 믿으셨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걸 알고 이러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믿고 계시는 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제가 모자란 것만 생각해서 못나게만 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더 효도하지 못한 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오늘 일 평생 잊지 않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부모님이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두 분도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묘를 앞에 두고 저의 마지막 다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며 술 한 잔씩 올려드리고 무사히 산길을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며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내 역시 깜짝 놀라며 저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동안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밑에서 꽤 고생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자식들 위한 일이었던 걸 알고 마음이 풀어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내와 함께 은행을 찾아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운이 좋으시다며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었기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평생 가져본 적 없는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라 생각하며 신중하게 쓰기로 했죠. 돈도 돈이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괜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했던 저였는데 앞으로는 제가 중심이 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대로 전보다 강단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닮은 저의 부드러운 면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성격은 부모님 모두에게 받은 것이고 누구 한 분만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닮은 강단과 어머니를 닮은 온유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굳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사연 가족분들도 기뻐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